거기 보시면은 이런 뭐 그림이 나왔죠. 그 그림 보는 방법이요.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가 수익입니다. 여기가 위험이고요. 이랬을 때 뭐 이렇게 돼 있구만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아니라 B라고 하고 이거를 C라고 하고 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하고 D랑 비교하면 수익이 동일하니까 만약 여기는 5% 돈. 그 다음에 여기는 위험이 5%고 10%. 그러면 A하고 D는 동등한 지금 수익 맞죠? 같으니까. 그러면은 위험이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으니까 요게 나쁘고 요 놈이 좋고. 그러니까 동등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거기 맨 먼저 1번 B 포트폴리오가 A를 지배한다. 그럼 A하고 B를 비교해 봅시다. 거기 A, B는 둘 다 수익이 동일하죠. 같은 수평선이니까. 그럼 같은 수익일 때 A는 위험을 5%로 하자고요. 그럼 B는 10%로 하자고요. 그러면은 같은 수익 5%일 때는 위험이 작은 게 더 좋은 거 맞죠? 그럼 D보다는 A가 더 우월한 거 맞죠? 그러면 A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는 A가 B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나 우리 도미나면은 지배한다. 룰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도미노 이론 거 아시죠? 그 무슨 페인트 센스를 블록으로 넘어가니까 쫙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걸 도미노 이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거기 B 포트폴리오가 A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A가 B를 지배하는 거죠. A가 B보다 우월한 거 아닌가? 해석하신 거죠? 둘 다 A, B는 수익이 동일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수익을 해보면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갈게요. 그리고 이거잖아요. 뻔하니. 그러니까 그 그림 보실 줄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이렇게 했으면요. 이렇게 했으면 지금 여기가 A죠. 여기가 지금 B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횡축은 전부 다 수익률, 여기는 수익률이고 여기는 위험이니까 이랬을 때 둘 다 동일한 수평선이란 말은 모르시겠어서 여기를 수익을 5%만 써봅시다. 근데 여기는 지금 위험이니까 이러면 5%하고 10%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같은 수익이니까 A하고 B는 지금 수익이 똑같잖아요. 그럼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요놈이 나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우월하니까 A가 B를 지배하는 거지 B가 A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되신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번에 B 포트폴리오는 주어진 포트폴리오보다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보다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낮은 거죠. 이번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썼을 때 여기요. 그 위쪽이 지금 그 다음에 D하고 E요. 여기를 E라고 봤으면 이 E라고 보고 이런 D라고 보고 그러면 동일하게 봤을 때 여기 동등한 지금 얘가 B니까 위험이 다 10%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B는 지금 5%인데 D는 그러면 10% 합시다. 그 다음에 E는 한 15% 하자고. 더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같은 위험일 때 수익이 가장 이게 높아요? 낮아요? 제일 낮구만요. 그러니까 함정수하자라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걸 택할까? 요걸 제일 좋죠. 요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같은 위험일 때 수익이 제일 높은 게 좋으니까.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것. 같은 위험은 수익이 제일 큰 거. 맞죠? 같은 1시간 동안 일하시면서 그저 시간당 임료를 10,000원 받으실래요? 100만 원 받으실래요? 아니 미안합니다. 200만 원 받아야 되겠죠. 높은 거. 아니 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용 없어요.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은 그저 동일한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것. 같은 위험이면 수익이 큰 거. 그거 맞잖아요. 맞죠? 우리 일반적 상식 얘기니까. 그러면은 거기 두 번째 같으면은 그저 B를 봤을 때는 같은 위험에서 가장 수익이 낮은 거죠. 높은 것이 아니라.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공격적 투자자라면 C하고 E에서 어디를 택할까요? 원점에서 멀어진 것이 어쩌니까 보다 더 공격적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거기 C보다는 E가 더 원점에서 멀죠. 그러니까 C에 비해서 E는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죠. 즉, 요 녀석은 어쩌니까 수익도 크죠. 위험도 크죠. 근데 여기가 지금 C 나왔으니까 C는 어쩌니까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은 거 맞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녀석은 이놈에 비하자면 공격적, 요놈에 요거는 보수적. 고위험 고수익이고 저위험 저수익이니까. 이 두 개만 비교하자면은 이해하셨어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공격적 투자자, 배짱 있는 사람. 원점에서 가까울수록 약간 새가슴 투자자. 맞죠?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두드리다 돌 깨져. 그렇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시기와 타이밍이 반드시 오긴 오는데 기다리면 이미 지나갑니다. 일은 저질러 놓고야 뭐가 되는 거니까. 아닌가요? 성격 차이겠지만 일단 일을 저질러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조건 완벽히 성숙될 때는 이미 저까지 가 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실 때도 그야말로 안전성만 추구하는 사람은 집사기 좀 어렵죠. 약간 들쑥날쑥 해야 돼. 그냥 배짱도 있어. 일을 저질러야 쩌니까 메꿀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시험도 그래요. 그냥 가시는 거야. 아, 그죠? 뒤를 보시긴 보시되 그거 도움 안 된다니까요.
이거 어렵고 쉽고 어쩔까 그거는 다음 얘기라니까. 일단 출발했으면 가야 정상 아닌가요? 악셀을 밟아야 차가 가지. 악셀 안 밟으면 차가 안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합시다. 성격상이지만은 무조건 뭘 하는 겁니다. 해야 뭐가 나오죠. 실행을 해야 실패가 성공이지. 실행 안 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공격 조절하면 C 포트폴리오들은 E를 택할 거다. 맞죠? 만일에 A하고 D가 있다면 D를 택할 거다. A, D 두 개만 있다면 A보다는 D를 택할 거다. 맞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수적 조절하면 C 포트폴리오보다 A를 쓸 거다. 이번에는 A하고 C 두 개 비교합시다. 요 두 개만 보자면 같은 위험이다. 그러면 보수적인 공격적은 당연히 이게 함재가 아닌가? 같은 위험이니까 수익이 작은 거 높은 거 나쁘죠. 이렇게만 비교했을 때 A하고 C만 지금 비교합시다. 그러면 같은 위험이죠. 그럼 동등한 위험일 때는 누구든지 수익이 더 큰 거 택하는 게 합리적 아닌가? 맞죠? 그래서 틀렸고 따라서 그거는 A하고 C를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어진 투자 기회 집합이라면 C 포트폴리오와 E 포트폴리오 연결한 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이지 최적은 아니죠. 최적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성에 들어가야 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말이 효율적 전선에 의하자면 합리적 조합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최적의 조합은 여러 개가 아니라 반드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은 여기를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갑은 여기를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정인이 최적이라고 봤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최적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최적이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똑같은 논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효율적 전선이죠.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라는 말은 합리적 조합을 연결한 선이고 그놈하고 무차별성에 더해졌을 때가 최적이다 이 말이 나온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자면은 효율적 전선은 여러 가지 좋은 조합을 나타낸 거고 거기다가 내 마음이 들어가야 어쩌니까 그때가 최고다, 최저다, 최적이다 말 나오겠죠. 됐죠? 그러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 나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효율적 전선 더하기 무차별성에 들어가야 최적이 되는 거지 무차별성에 빠지면 그때는 최적은 아니란 얘기.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4번이요? 예, 합시다. 그래도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너무 뻔해서 그랬었는데요. 다음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볼까요? AB 직선은 위험과 수익의 A, B는 어쩌니까 지금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우상향은 전부 다 비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B 직선 절편은 어쩌니까 그 다음에 절편 A는 뭘 나타냅니까? A는 지금 위험이나 투자자 태도가 아니라 무위험률이죠. 체계적이니까. 지금 요렇게 썼을 때게 여기는 어쩌면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여기 어쩌면 요 기울기가 뭘 나타냅니까? 투자자의 태도. 그래서 기울기가 급한 사람은 좀 까칠하다 완만하면 조금 공격적이다. 이 기울기가 투자자의 성향. 요거는 뭡니까? 주어진 위험이니까 이거는 전부 다 무위험률 또는 체계적인 딱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무위험률이 사실은요. 요 기울기가 뭘 나타냅니까? 투자자의 태도. 급할수록 아까 그죠? 보수적 완만할수록 그 다음에 공격적 말뜻이 급할수록 어쩌니까 위험 혐오적 싫어한다는 얘기 완만할수록 공격적 적극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거기 AB 직선에 그 다음에 어쩌니까 투자자 위험 태도는 절편적 기울기요 기울기에 따라 나오는 거죠. 즉 요게 투자자 위험이 아니라 요 기울기 각도가 뭘 나타낸다? 투자자 위험의 태도 절편이 아니라 기울기라 말하셔야 되겠죠. B번 얘기는 자 세 번째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그다음 AB 직선이 점점 위험을 회피한다는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 까칠하다는 얘기죠. 그럼 급할 거 안 많을까요? 급해야 맞겠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네 번째 보시면 종축의 절편값 A는 위험 할증률이 아니라 무위험률 그리고 그 다음 그를 나타내고 C와 D는 뭡니까? 거기 C는 지금 뭘 나타냅니까? C와 D는 각각 거기는 위험 할증률이 아니라 뭡니까? 그죠? 무위험률. 그러니까 C가 지금 뭡니까? C는 무위험률이고 D는 뭡니까? 위험 할증률. 반대로 바꿔야 맞네. 그러니까 요래했을 때 여기는 무위험률 여기는 뭡니까? 위험의 할증률. 투자자 태도 이름 따라서.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험과 수익이 상승하는 것은 위험과 서로 반비례가 아니라 어쩌니까 서로 비례돼야 되겠죠. 위험과 수익이 상승하는 말은 서로 어쩌니까 위험이 계속 수익도 가면 커진다는 얘기니까. 됐죠? 예, 그러네요. 예, 답이 다 틀리네요. 그러네요. 뭐냐면 거기 위험값에 상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례라는 얘기. 그러면 저 상세관계, 비례관계, 위험이 크면 수익도 커지고 수익도 크면 위험도 커지니까
예, 비례, 반비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39번 합시다. 39번도 사실 기출문제입니다. 답 없어요. 39번 보시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평면에서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도 틀린 것은 단 투자자 A, B, C 중 A, B, C, D, E만 존재하고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고 기대 수익 기준으로서 결정한다. 자, 봅시다. 보시면은 맨 먼저 투자자선 A, C, D를 연결해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투자조합, 효율적 자산 구성. 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A와 C에 각각 50% 투자한 A, C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은 A와 이한 것보다 더, 그죠? A가 더 높겠죠. 자, 그거는 이렇게. 구제도 하면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금 A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C네요. 여기가 D고 여기가 E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 이렇게 했죠. 이렇게 썼을 때. 자, 그럼 A하고 C를 한번 조합해 봅시다. 이쪽은 수익률이니까, 여기는 지금 위험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때 그냥 여기는 수익 5%, 여기는 10% 합시다. 여기 E는 그러면 15% 합시다.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면 A하고 C를 각각 50% 투자하면 수익률 계산은 A하고 C 50%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어쩌니까 지금 A 플러스 0. 이렇게 하면은 A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5%죠. 자, 5%요. 곱하기 0.5. 절반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더하기, 이번에 C는 몇 놈입니까? 10%죠. 그러면 10% 곱하기 그 다음에 0.5니까. 그럼 얼마 나오죠? 2.5에다 5 나오니까 7.5 나오고만요. 7.5%. 그 다음에 A하고 이제 2를 합시다.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 한번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A 플러스 한번 2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는 똑같으니까 5% 곱하기 0.5. 수익률에서 같은 방법이니까. 여기 0.5는 것은 절반씩 한다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그냥. 더하기 C는 지금 2는 얼마니까? 15%니까. 그러면 15% 곱하기 0.5죠. 그러면 여기는 2.5에다가 7.5니까. 그러면은 10% 나오죠. 그러니까 A하고 C 절반씩 투자하는 요 조합보다는 A하고 E를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당연히. 맞죠? 자,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자들이 만약에 B하고 C가 있으면 뭘 택할 거다? 당연히 C가 맞죠? 왜? 동등한 위험일 때 수익이 높은 것이 맞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C를 택하는 것이 보수적 투자도 C를 택할 거고 공격적도 C를 택하는 게 맞죠? 그게 논리니까 합리적 투자를 하면 당연히 C를 택하는 거죠. B하고 C가 있으면은. 맞죠? 네 번째 A, C 세 가지에다 하는 것하고 A, C 두 개 하는 거. 그러면 4번은 무슨 말이냐면 분산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위험의 효과는 줄어든 효과는 크다 작다. 지금 A, C는 세 개, A, C 세 개에다 분산 투자하는 것하고 그런 뒤에는 A, C니까 두 개밖에 안 했잖아요. 종목을 분산을 두 개다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세 개가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세 개가 더 낫다니 그 얘기. 4번 얘기는.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를 선택한 투자자보다 B를 선택한 투자자가 보다 더 보수적이다. A는 원점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E는 원점에서 멀죠. 그래서 아까 원점에 가까울수록 새가슴 투자자 안전성 위주. 안전바 위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배짱 있는 사람.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그럼 공격적 적극적 투자자. 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공격적 적극적 투자자 맞죠?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 지장 없죠? 나중에 뭔가를 보고 하시는 거니까. 맞잖아요. 자, 그럼 39번도 답 나왔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1번은 상관계수 얘기 나왔네요. 상관계수.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까지 범위를 지니며 플러스 영역 또는 상관계수 값이 높은 영역에 사는 것이 좋다. 아니죠. 플러스 영역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여기에 갈 때가 제일 좋고 음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음의 영역이 더 좋습니다. 상관계수가 아까 낮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영역, 정의 영역, 그 다음에 양은 안 좋고 음이 좋고 부가 좋고 마이너스 1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 1번 틀린 거 아시죠? 두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수익률 관계인 상관계수 값이 1이 아니면 1만 아니라면 그러면 1이 아니라 0.99 나왔습니다. 이래도 위험 줄까 안 줄까? 줄죠. 대신에 눈꽃만큼. 그러니까 자산조합을 5개 하더라도 요쯤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어디에 걸린가는 개수에 따라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비싼 거 이렇게 묶으면 위쪽에 가까울 거고 서로 다르게 묶으면 아래쪽에 가깝다는 얘기. 물론 개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보다는 어쩌니까 두 개보다는 10개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정확히 말하면 개수를 넓히자. 정확한 말은 그 말은 아니죠.
개수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기왕이면 어떻게 하자. 개수가 10개는 5개보다 반드시 좋고 5개, 10개보다 반드시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묶음을 잘 묶자. 그러니까 똑같이 10개 하더라도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5개 하더라도 여기 올 수도 여기 올 수도 있는데 뭐에 따라서 서로 관련성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1에 가까울 거고 서로 다른 것끼리 묶으면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그런 의미, 말뜻이 됐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정확한 의미는 개수를 넓히자 그 말이 아니에요. 개수가 많아지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개수가 많으면 반드시 좋은 거고 개수가 꼭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10개 하더라도 여기에 걸릴 수가 있고 5개 하도 여기에 걸릴 수가 있죠. 뭐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넓히긴 넓히는데 막연하게 넓히면 효과 없다는 말뜻. 그죠? 그 종목이 5개보다 10개 되면 분명히 좋은 것은 맞아요. 근데 반드시 5개보다 10개가 꼭 2배 좋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10개가 되더라도 같은 것씩 묶으면 오히려 효과 떨어질 수도 있고 5개 하더라도 다른 것끼리 묶으면 오히려 더 효과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막연하게 분산하면 의미 없고 뭘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결론이. 그래서 상관관계에서 보고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 됐죠? 그 말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인 상황계수가 1.0만 아니라면 비이익은 줄어듭니다. 근데 많이 줄어들자 적게 줄어드는 뭐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서로 비싼 것에 묶으면 좀 적게 줄 거고 서로 다른 것끼리 묶으면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의미.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세 번째. 상관계수 값이 1.0의 경우는 비이익은 0까지 줄일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전체적인 힘이 다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체계적은 안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비틀면은 포트폴리오는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비체계적을 0으로 만든 거지 총위험을 0으로 만든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같은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같은 수익에서 최소임을 연결한 선. 이 말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 나왔던 것이 효율적 전선상 각 점들은 서로 평균분사 지표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점. 성립이 우열관계되는 점이 아니라 안 되는 점. 그래서 아까 여기 A가 우월합니까? B가 우월합니까? 어디가 다 우월합니까? 다 우월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A하고 C는 우열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들 전부 다 제일 좋은 점들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좋냐는 뭐에 따라서 투자자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점에 가까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 위험을 실꺼리는 사람이고 원점에 버려서 어차피 하려면 그건 해야 돼. 약간 공격적 보는 사람. 그러니까 수익을 먼저 보는 사람은 좀 공격적 맞죠. 긍정적 맞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 하실 때도 안 되는 쪽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긍정 99%도 부정 1%에 집니다. 항상 지게끔 됐어요. 긍정이 99%인데 1%가 부정생기면 어쩝니까? 혹시 그죠?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혹시 점점점 부정은 엄청 빨리 커요. 부정이란 녀석은 내 마음에 제일 나쁜 놈이 부정이란 녀석이에요. 그것만 빼면 돼요. 모든 일 전부 다. 그죠? 일을 하려면 일단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안 되는 쪽 바라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 먹으면 취한다. 그러면 몸 안 예쁘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술 드시면 좀 기분 좋아지고 엎드리겠죠. 그럼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차라리 그거 드시고 오히려 기분 좋아져서 엔돌핀 들어오면 더 좋은 거 맞죠? 아닌가요? 맞아요. 술 예찬론자입니다. 술은 정말 좋은 음식. 인간을 느긋하게 만들고 여유롭게 만들고 아닌가요? 그죠? 인간사에서 술이 없으면 정말 각박할 겁니다. 술이 각박을 풀어주는 윤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술이 술을 먹어야지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 그잖아요. 사람이 술을 드셔야지 술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지만은 존재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란 효율적 포트폴리오 연결한 효율적 전선 그거하고 내 위험을 나타내는 무차별적으로 만나는 접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접점이라면 대부분 교차점으로도 잘 바꿔요. 항상 접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신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그만 보시. 그 다음에 44번. 44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44번은 또 표로 나왔네요. 투자 성과 측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선에서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번 B부동산은 A에 비해서 고위험 고수익이다. 봅시다. 위험은 뭘 보고 합니다? 표준 편차. 수익은 기대치, 평균 보면 되겠죠. 그래서 B는 A보다 수익도 높네요. A는 10%, B는 14%니까 B는 A보다 고수익. 맞죠? 위험도 보니까 A는 지금 7%인데 B는 15%. 그러면 B는 A에 비해서 고수익, 고위험이고 A는 B에 비해서 저수익, 저위험 맞는 거죠. 맞죠? 1번 됐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A, B, C 모두 수익률의 움직임이 채권보다 주식과 유사합니다. 맞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상관관계. 그러면은 아까 상관관계가 여기에 가까울수록 유사하고 동일하고 마이너스 가까울수록 반대 방향 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 A, B, C 전부 다 A 주식하고 채권 봐보세요. 어디가 더 1.0 플러스일지 더 가깝습니까? 주식이. 주식은 지금 0.785인데 765인데 0.7인데 채권은 0.4라는 거 보니까 비교적 어쩌니까 어디가 더 동일할까요? 즉 동일하다는 1에 가까운 것이 어디냐? 주식이 더 가깝죠. B도 역시 보시면 주식하고 채권 보면 주식은 지금 0.2인데 채권은 0.1라는 거 보니까 역시 주식이 B보다 운주가 똑같다는 얘기. 그러면은 전부 다 동시에 A, B, C 동시에 보자면 주식보다는 채권 숫자가 더 마이너스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세 가지 전부 다 주식과 더 동일하게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A, B, C 부동산을 만약에 주식과 채권을 결합한다면 주식과 결합하는 게 좋을까요? 채권과 결합하면 좋을까요? 그죠. 채권이 더 좋죠. 왜? 참가계수가 여기에 가까울수록 더 좋다겠으니까 위험을 더 많이 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계수로 보면은 A 부동산 또 변이계수 또 계산해 봅시다.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었으니까 A는 10분의 7. 변이계수가 A 같으면은 그게 보니까 10% 수익이고 그다음 7이니까 그러면 0.7 나온 거 맞죠? 자, B는요. 저 수익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13%인가요? 14%요. 그 다음에 위험은 15%. 그러면 여기는 1점 얼마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은 14%, 위험은 16%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졌으니까 1.23요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때 변이계수 봤었을 때 A가 가장 적구만요. 자, 읽어봅니다. 따라서 변이계수 그걸 한다면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따라서 A가 더 우월한 거 맞죠? 지금 현재는 A하고 B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요? A는 저수익 저위험이고 B는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어디가 좋다 판단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상대적 위험을 비교해서 뭐를 씁니다? 변이를 쓴다. 따라서 A, B번은 A, B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이가 작은 것이 상대적 위험이 더 작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0.7 여기 1.0 1.2 의미가 동일하게 수익이 1%씩 올라갔을 때 A는 위험이 0.7% 정도 올라갑니다. 그 뜻. B는 1% 정도 올라간다. 그 뜻. C는 1.2%쯤 올라간다는 뜻. 그러니까 수익이 동일하게 증가할 때 위험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나쁜 거고 적게 올라가는 더 좋은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아까 상대적 비교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평균분사 지표를 따라서 해결이 안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변이계수가 있다는 말 뜻. 그러면 A, B, C 중에서 제일로 작은 숫자가 더 좋으니까 A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고 좋은 투자 상품 맞죠? 그래서 세 번째도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와 B의 부동산은 A와 B는 위험에 커서 수익이 커진다. 즉 A에서 B로 가봅시다. 그러면 수익도 분명히 7%에서 14% 커진 거 맞죠? 위험도 7%에서 어쩌니까 15%에서 위험이 커진 거 맞죠? 그러니까 A, B는 어쩌니까 어느 것이든가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B에서 C로 가봅시다. 자, B에서 C로 가면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위험은 커진 거죠. B는 수익이 14%였는데 C는 수익이 13% 떨어졌죠. 대신에 B는 위험이 15%였는데 이번에 C는 위험이 16% 올라갔으니까 그럼 B, C 두 개 했을 때 B에서 C로 갈까 안 갈까요? 간 사람은 맹구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는 어쩌니까 가능성이 있지만은 B에서 C는 불가능하죠. 안 온다는 소리겠죠. 오히려 수익은 더 작아지고 위험은 커지니까 정상처럼 안 태갈 거 아니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A와 부동산은 위험에 커서 수익이 증가하나 C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감소할 것이므로 이성적 함정수자자면 B에서 C로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갈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 표현을 쓴 겁니다. 다섯 번째,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에 타 금융상품 수익률과 상관관계에서 가장 크게 높은 그 다음에 뭔가 가장 높은 A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우월한 것이나 낮은 것이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각각
A도 주식과 채권 결합하고 B도 채권 결합하고 다 결합을 해보자고요. 이럴 때에 가장 좋은 것은 B하고 채권 결합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지금 5번 뜻이 거기 A 부동산하고 금융사업 결합을 한번 해봅시다. A하고 주식채권 결합하고 B하고 주식채권 결합하고 이럴 때 상대적으로 A, B, C는 전부 다 뭐가 결합이 제일 좋아요? 채권 결합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관계수가 낮은 것을 결합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죠. 그렇다면은 B 부동산하고 채권 결합하기가 가장 합리적이겠죠. 6가지 경우수 중에서 A하고 주식 1번, A하고 채권 2번, B하고 주식 3번, B하고 채권 4번, C하고 주식 5번, B하고 C하고 채권 6번 6가지 경우수를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상관계수, 변이계수를 따져보면 뭐가 제일 좋다. 그죠? 상황을 따지면은 거기는 B하고 채권 결합하기가 제일 좋지 않는가요?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상관계수가 낮았을 때 가장 위험을 많이 줄이고 위험 분산효과가 커지니까. 됐죠? 자, 그러면 거기 같으면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A가 아니라 제일 낮은 B하고 할 거고 B도 더 정확히 말하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요 얘기. 맞죠? 네, 그렇게 풉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투자 분석 이제 시간가치. 그거 합시다. 시간가치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가치에도 공식을 외워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가치 공식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굳이 외우자면은 그죠? 20일의 미래가치 하나만 외워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는 시간가치원. 그래서 맨 먼저 시간가치가 필요한 이유는 투자에서는 시간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유량 때문에. 유량이기 때문에. 투자가 나가는 시점하고 수익이 들어오는 시점이 일치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저량이 아니라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간 종류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있었죠. 미래가치는 이거죠. 처음에 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맨 끝에 가면 이게 얼마일까요? 그래서 맨 끝을 따지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다른 말로 끝에 갔으니까 종가계수. 끝종자 값가자 종가계수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래가치는 반드시 잘 따라오줄 말이 항상 후란 말이 잘 따라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에 가서 계산하고 여기는 대부분 요 말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N년 후, 뭐 5년 후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전부 다 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미래가치라는 말은 지금 얼마가 맨 끝에 가면 이거 얼마죠? 그거를 미래가치 계수 일단.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현재가치원. 그럼 현재가치는 이제 반대겠죠. 현재가치란 말은 그죠? 나중에 얼마 나오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끌고 오면 지금 여기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현재가치는 대부분 할인이라는 말을 쓰죠. 일시불로 한다. 할인. 그러니까 계산 시점을 끝에 가서 하면은 미래가치고 계산 시점을 지금 현재 끌고 오면 전부 다 뭐겠습니까? 현재가치 일단.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또 나오기가 쉽습니다. 자,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공식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근데 진짜 면허자면 공식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두 번째는 공식을 알아도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마이너스 n승 막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얼른 계산을 못 하세요. 썩을 놈 나 할 줄 아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쓰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공식을 외워두면 나쁘진 않습니다. 말은. 근데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첫 번째가 의미, 두 번째는 어디에 쓰는가 용도, 세 번째는 뭐랑 서로 관계가 되는 역수관계. 요 세 가지만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러니까 20일의 가치는 20을 한 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얼마입니까? 20일의 미래가치 또는 20일의 내가계수 또는 20일의 종가계수 또는 그냥 종가계수. 그러니까 20일의 미래가치 또는 20일의 내가계수, 20일의 종가계수, 20을 빼버리고 그냥 종가계수라고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일의 가치란 말은 지금 초기에 얼마 집어넣고 여기서 자 예금 10억 했습니다. 자 10억 하고 만기돼서 전체가 얼마입니까?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초에 일정 금액을 예금하고 만기됐었을 때 그 예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 즉 원리금이 얼마냐 이거를 20일의 미래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서 하면 예금 원리금 합계요. 예금 원리금 요놈의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요겁니다. 굳이 계산하자면은 이거는 지금 10억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현재 금액을 가지고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수
그래서 현재 금액으로부터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관계된 수, 그거를 줄여서 미래가치 계수, 더 줄여서 내가계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굳이 저 공식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시분의 미래가치 원리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아마 계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시분의 미래가치, 현재가치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건 수치를 다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저게 왜 1 플러스 R n승이냐면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쉬운 거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예금합시다. 예금 이자율은 R로 써서 1년에 10%.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모든 이자율 또는 금리는 전부 다 열립니다. 이자율하고 금리 같은 얘기요. 금리나 이자율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연이자율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월을 나타내면 반드시 월 몇 프로다 써주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연 10%입니다. 그러면은 자 100만 원 1년에 정기예금 한번 넣어봅시다. 예금했습니다. 1년 지나면 얼마 되겠습니까? 110만 원 됩니다. 이 110만 원 어떻게 하세요? 원금 100만 원에다 이자 10만 원 붙어서 10%니까 110 된 거 맞죠? 이거를 약간 바꿔볼까 그러면 100을 앞으로 끌어내면 1 플러스 0.1 되는 거. 자 원금이고 이자 맞죠?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집어넣어야죠. 자 그래서 1년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자 2년 지나면 이제 자 2년 지나면 두 번째 이제는 110만 원 또 예금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역시 0.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121만 원 나오겠죠? 이게 110만 원이면 110 원금에다 이자 11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약간 간추리면 그러면 자 이번에 110하고 끌어내면 1 플러스 0.1 되는 것도 여기가 원금이고 이자 맞죠? 그 다음에 요 110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게 지금이니까 요 녀석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킵시다. 똑같으니까. 같은 거니까. 자 그럼 대입을 시키면은 자 100만 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0.1.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또 뒤에도 1 플러스 0.1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법칙상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가 1승 1승이죠?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더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0만 원 1 플러스 0.1 이제 2년이니까 2승. 다 끝났어요. 3년이면 3승. 100년이면 100승. 이거 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걸 간추리면 자 121만 원 뭡니까? 미래가치니까 내가 맞죠? 미래가치는 그러면 100만 원 맨 처음에는 요 금액이니까 현재 금액 맞죠? 현가. 현재 금액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이자를 R로 합시다. R. 그 다음에 여기는 연수니까 기간수는 N으로 하자고요. 요게 전부요. 그러니까 미래가치는 현재 금액에다 요거 곱해주면 이게 나옵니다. 따라서 요 녀석은 현재 금액으로부터 미래가치를 도출할 때 써먹는 수, 관계된 수, 그걸 줄여서 미래가치 계수, 더 줄여서 내가계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 현재 금액 요놈에다가 뭘 곱합니까? 자 요걸 곱하면 미래가치가 나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자 10억 있습니다. 이거 계수가 얼마 줍니다. 곱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그 계산하면 거의 의미 없어요. 사실요.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일시분의 미래가치가 무슨 말이죠? 첫 번째 요겁니다. 두 번째 어디에 쓰죠? 여기에 씁니다. 예금 원리관 구할 때 씁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반대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네 번째가 일시분의 이제 현재가치요. 이거는 일시분의 현재가치 현가계수. 일시분의 현재가치. 그럼 일시분의 현재가치는 반대겠죠? 요렇게. 지금 10년 뒤에 10억이라는 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을 요렇게 끌고 와서 여기가 지금 얼마일까요? 가장 쉬운 애가 할인하는 거. 6개월 만기 1억짜리 어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은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나면 1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진다는 약속에 불과하죠. 지금은 종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지나 1억이 만들 건데 지금 돈이 필요하면 어쩌니까 그 종이 들고 어디 찾아가죠? 사채 찾아갈 수도 있고 은행 가서 그걸 딱 내리면서 돈 줘. 그러면 주긴 주죠. 근데 1억 다 주죠? 6개월 지나 1억이 만들 거다. 6개월 먼저 줬으니까 선이자 빼야 될 거 아니야. 그 빼는 것을 우리 뭐라 합니까? 깡이라고 그래. 깡. 그게 할인율이에요. 깡. 깡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구제도합력은 어떻게 합니까? 자 10억을 그 다음에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곱셈에 대한 나눗셈이니까 두 개가 무슨 관계다? 반대 역수관계네요. 요거 얘기. 그래서 여기는 우리 쪽에 어서 쓴다. 우리 쪽에서는 어음 얘기는 문제 안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동산이요. 그래서 지분요. 지분복격 자본이득. 지금 내가 어떤 땅을 사면 그 땅이 10년 뒤에 10억짜리 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이게 가치가 얼마인가 따져가지고 이 가치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X라는 땅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계산해봤더니 10년 뒤에 10억 될 것 같아.
근데 10년 뒤에 10억이니까 지금 요렇게 끌고 오니까 만약에 6억 3천 됐다고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그럼 지금 살 때 6억 3천보다 더 주고 사야 돼? 적게 주고 사야 돼요? 적게 주고 사야 맞죠. 그래야 가치가 똑같을 거니까. 그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한테 보여주고 어쩌니까 이러니까 봐라 사라 돈 되니까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써먹으라는 소리 아닌가? 그냥 너 나 믿지 나 믿지 유밑 나 믿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고 어쩌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면 돈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하고 그냥 사 믿고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써먹게 했으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일의 가치는 이놈에다 고맙니다. 요거하고는 나눕니다. 그럼 이게 또 왜 나왔을까? 나오는 이유가 뭐? 그래서 여기는 지분 복귀액이요. 지분 복귀액 돈 아니면 자본의 등. 그죠? 요거 구했을 때, 요거 할 때 쓰다는 얘기. 저기 왜 나왔을까요? 여기잖아요. 지금 요거 구하라는 소리죠? 현가 구하면 요걸 없애면 되잖아요. 지금 요놈 현재 가치 구하고 싶으니까 요걸 구하면 요걸 없애면 되죠. 그러면 없앨 때는 양변에 똑같이 나눠줘도 되잖아요. 여기 지금 곱셈이니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 나눠주고 여기도 똑같이 어쩌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나눠줘도 어쩌니까 변화가 없죠. 우리 수학에서 사칙계산에서 양변을 똑같이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빼더라도 사칙계산 안 변한 공식이 있으니까. 그럼 나눠주면 요렇게 이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나왔네. 그래서 현가를 어떻게 만든다? 미래가치를 1 플러스 나눈다. 요게 가장 키예요, 사실은. 여기 어디가 써먹냐면은 우리 타당성과 요문 반드시 써먹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100만 원 나갔는데 12월 30일 날 200만 원 들어온다. 그 연금에 그 들어온 돈 어쩌니까 수입이 현재에서 구할 때 반드시 쓰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거 하나 딱 씁니다. 연금의 대가에서 공식 제가 말 안 해요. 저 못 외워요. 안 외운다니까. 필요 없으니까. 대신에 20일의 미래가치하고 20일 현재 그 두 개 관계만 잘 따지자고요. 그건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20일의 미래가치가 무슨 말이죠? 맨 처음에 집어넣고 끝에가 얼마입니까? 이걸 20을 한 번 집어넣고 맨 끝에 가서 얼마입니까? 이걸 20일의 미래가치. 맞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쓴다? 예금, 원리금 합계를 구할 때 쓴대요. 뭐하고 반대다? 요놈하고 이건 반대다. 그래서 만일에 20일의 가치 계수가 2라면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0.5가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그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수강의 전부 다 말로만 다 나왔거든요. 20일의 미래가치 계수는 20일 현재 계수 역수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 숫자를 약간 동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일에 20일 미래가치가 2라면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그럼 0.5 되겠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나와도 문제 난이도가 싹 올라갑니다. 우리가 늘 봤던 게 나와야 되는데 좀 특이한 게 나오면 어쩝니까? 다른 게 나오면 얼른 잘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딴 나라 개론 나왔습니다. 또 찍어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막 보여드리는 거 사실이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형식이 똑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똑같이 안 나와요. 모습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을 약간씩 바꿔서 나와요. 그게 제 과목이요. 다른 과목은 못 바꿔요. 다른 과목은 딱 정해졌죠. 그냥 거의 틀이 딱 정해졌는데 요 녀석은 안 그래요. 민법도 어느 정도 틀이 있어. 딱딱 뭐가 정해진 게 있죠. 물론 약간의 변형이 있겠지만 거의 판례가 틀이 있으니까 정해진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많이 안 벗어나죠. 근데 요 놈은 잘 벗어나. 아버지 원하는데 갑자기 시험에 부친이 나와. 부친한테 또 춘부장 나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개론입니다. 그 과정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 관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금의 미래가치. 자,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란 말은 연금이란 말하고 지금 차이점이 둘 다 미래가치는 똑같다.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끝에 가서 계산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끝이니까. 근데 여기는 20일이니까 한 번 집어넣는데 연금이니까 여러 번 집어넣는 모양이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연금이라는 말 정확한 말이 연금은 뭐라 했습니까? 매년 일정 금액. 연금이란 말은 매년 또는 그 다음에 일정액, 일정 금액. 요놈의 약자가 연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연금액이란 반드시 매년이니까 횟수가 나올 것 같아. 매년, 매회, 매월, 매기. 이렇게 매란 말이 나온다는 정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매년, 매월 횟수가 꼭 나온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다 이제 이 뜻. 됐죠? 그 다음에 일정액이니까 여기 액수가 점이니까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가 연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받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연금을 이렇게 1,000만 원씩 받는데 이렇게 해년만 똑같이. 그러니까 매회 일정액씩 꼽았고 연금을 받는데 지금 매년 한 번씩 받으면 너무 좀 푼돈 같아. 그렇게 주지 말고 맨 끝에서 한꺼번에 줘. 그러면은 맨 처음에 1,000만 원 받던 걸 어쩌니까 요만큼 1년 이 정도 예금한 결과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점이 그 다음에 또 천만원씩 이렇게 예금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금은 우리가 한 번 집어넣는 게 예금이에요. 적금은 여러 번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은 정확히 말하면 예치금의 약자죠. 예금이라면 예치금, 맡긴 돈. 그러니까 우리 예금과 적금은 분명히 같은 말 아니잖아요. 그죠? 예금과 적금 분명히 틀리죠. 예금은 한 번 집어넣는 거고 적금은 여러 번 집어넣는 거. 그런데 여기는 적금인데 어떻게? 여러 번 집어넣는데 항상 똑같은 액수를 집어넣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그랬으면 일정액이란 말 숫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또는 일정율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매년, 매월, 매회 얼마씩 적금을 꼬박꼬박 넣어가지고 만기됐을 때 그 적금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걸 뭐라고요? 연금의 미래가치. 말뜻이.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횟수 개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반드시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일정액 숫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래서 15년 후에 K신도시에 공장을 차리게 해서 공장 부지대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1년에 3억씩 적금을 넣겠습니다. 15년 뒤 합계는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연금의 미래가치만 하죠. 그러니까 15년 차는데 매년 1년에 얼마씩 3억씩 매년 들어가니까 몇 자 나왔죠. 3억 나왔죠. 15년 후 나왔죠. 연금 미래가치 딱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계산문이 나온다면은 1년에 1,000만원씩 적금을 넣습니다. 이자가 몇 %입니다. 10년에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건 계산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연금의 미래가치가 무슨 말이냐. 첫 번째가 그 뜻이요. 두 번째 어디서 쓰냐. 용도. 세 번째 뭐랑 관계가 있는가. 딱 세 가지요. 의미, 용도, 역수관계 딱. 그래서 의미는 어디다 쓴다고요? 첫 번째는 적금 합계. 적금 누계액. 그러니까 여기도 합계도 합계요. 적금 누계액 또는 적금 합계. 적금 총액. 적금 총액입니다. 적금 누계액, 적금 합계 같은 얘기니까. 대신에 매년 일정액이란 말에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매년 1원씩, 매년 100만원씩, 매년 1억씩 반 숫자가 꼭 나오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더 하자면 여기는 영모기준 총상환액. 주택연금제도 영모기준제도. 우리 지난주에 금융에서 나왔던 말. 영모기준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모기준론 또는 주택연금제도요. 그래서 영모기준론 총상환액 갚을 때 받을 때는 감책임계수라고 그랬죠. 그럼 갚을 때는 영모기준 총상환액 전체 금액 총상환액이요. 이거 할 때는 전부 다 뭘 쓴다? 여기요. 연금대가계수. 연금은 언제든지 합계입니다. 총액 계산입니다. 연금은. 대신에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의 차이점은 미래가치는 끝에 합계 계산하는 거야. 연금가치는 지금 계산하는 거야. 일시불로 땡겨왔었을 때. 그러니까 연금은 항상 합계예요. 총액 계산 문제. 근데 끝에 가서 하면 끝에 하니까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지금 땡겨오면 연금의 현재가 그 차이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이번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도 율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는 감책계수. 그래서 감책계수란 말은 적금 불이백이에요. 감책계수.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상환금계수. 그래서 상환 얘기 나오면 언제든지 빚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상환계수는 빚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적금 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둘 다 덧점이니까 적금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금이기 때문에 항상 매년 매월 횟수는 또 나와야 안 나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차이점이 여기는 일정액 숫자가 반드시 나오는데 여기는 일정 숫자가 안 나와요. 대신에 이 차이점이요. 이번에는 여기 합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였잖아요. 이런 걸 딱 정해놓고 지금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액수를 딱 목돈을 만들게 해서 그래서 10년 후에 전원주택 사가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적금을 넣습니다. 그럼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되겠는가? 여기는 적금 합계 구하는 거죠. 끝에 가서 적금 합계 구하는 건데 그건 적금 합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금 불이백. 우리가 이렇게 적금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매달 똑같은 돈 넣어서 합계를 찾을 수도 있고 딱 액수를 맞춰놓고 점이니까 자 1억 만들고 10억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되는가 액수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매년 매월 오겠지만 두 번째 일정액이란 말 올까 안 올까? 일정액 또는 일정률 올까 안 올까? 이거는 안 오죠. 언제든지. 그래서 얼마씩 넣어야 될까? 적금 불이백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적금 합계가 아니라 적금 불이백. 즉 미래 일정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얼마씩 넣어야 되겠는가. 적금 불이백이라는 말 써요. 또는 적금 적립액.
적금 불이백 또는 적금 적립액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목이지론, 영목에서 매회 수령액, 영목이론 매회 받을 금액. 그래서 그 집값이 앞으로 20년 동안 얼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받을 때 적금, 그다음 영목이론 매회 수령액 받을 때 금액. 기억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목이지론형 또는 주택연금제도. 그래서 영목이지론, 그 다음에 매회 수령액, 매회 받을 금액이요. 수령액 계산할 때는 뭐라 합니까? 요렇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면은 이번은 액수가 아니라 율로 바꿉시다. 그 지역 땅값이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 동안 100%가 올랐습니다. 이럴 때 1년에 몇 프로씩 올랐을까요? 그거 따지는 문제가 감채계수. 연평균 가치 상승률도 감채계수, 상응계수. 그 지역 땅값이 앞으로 10년 동안 50%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럼 1년에 몇 프로씩 올랐을까? 계산하는 것이 바로 감채계수. 연평균 가치 상승률도 감채계수로 쓴다는 것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또 무슨 관계? 서로 또 역수관계, 반대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는 그저 연금의 현재가치.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는 둘 다 어쩌니까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가치 항상 끝에 가서 현재가치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년마다 연금을 어찌 일정씩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이 이번에 어쩌니까 해년마다 1,000만 원씩 연금을 받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첫 번째는 매년 매회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매년 매월 매회. 매년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매회 나올 수도 있죠. 매 분기, 매기, 매월 똑같은 얘기니까 횟수가 나온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이번에 일정액. 반드시 일정액이 어쩌고 일정률이 어쩌고 이 일정액 또는 일정률 나오겠죠. 그러면은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데 이렇게 받으면 푼돈 같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한꺼번에 줘. 우리 퇴직금 받을 때 일시불로 받으실래요? 연금식 받으세요? 국민연금 수령할 때 어쩌니까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월급식 받을 수도 있죠. 바로 요 얘기. 그러면 해년마다 얼마씩 받을까 지금 전부 다 땡겨서 어떻게 지금 다 한꺼번에 다 줘요. 이쪽 앞으로 끌고 오는 거죠. 요렇게요. 요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잔금 얘기입니다. 우리 잔금은 중도상환액 잔금이라든가 중도상환액 이거 맞습니다. 잔금, 잔액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는 잔금 비율. 우리 잔금 비율이 있죠. 요거. 이게 잔액 얘기, 잔금 얘기, 잔금 비율은 전부 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이득. 그러니까 자본이득 어쩌니까 이렇게 했지만 소득이득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 여기 일방로 끝에가 지금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값이 지금 10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어떻게 나왔죠? 100억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죠. 부동산에서 가치란 말은 물리적 실체값이 아니라 그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꾼 것, 그게 부동산 가치. 근데 만일에 여기가 도로가 점니까 뻥 뚫린다네요. 그리고 지하철 지나가는데 그럼 이 가치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럼 왜 올라갑니까? 미래 가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치란 말은 지금 이 실체값이 아니라니까요. 물리적 실체값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장래 이익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전부 다 합한 거. 만일에 요거 가치면 1년에 1억씩 버는데 그럼 1억씩 짜니까 수천 년 동안 전부 다 더해가지고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방법, 연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계산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씁니다. 소득이득 현가계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수익 방식이에요. 감정평가, 평가 방식.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장 관계 깊은 것이 뭐냐? 또는 수익 방식이 이루어질 건 뭐냐? 연금의 현가계수 쓴다는 얘기. 근데 그 중에서도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는, 특히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요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는 저당상수. 그래 보니까 저당상수란 말은 돈 빌릴 때 갚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원리금 상환액이요.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원리금 갚을 때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당 지불액. 원리금이나 저당 지불액이나 부채 서비스액이나 월부금이나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또는 뭡니까? 우리 부채 서비스액이요. 똑같은 얘기죠. 원리금 상환액이나 부채 서비스액 또는 다른 말로 월부금, 월부금. 매달 내는 돈, 월부금 또는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원리금 상환액 다 똑같은 얘기. 그죠? 같은 뜻입니다. 요렇게. 여기도 이거죠. 요렇게. 자, 왔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집사면서 10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얼마씩 갚을까요? 요거 얘기.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합계. 근데 끝에 가서 계산하는가? 지금 하는가? 둘 중에 하나. 끝에서 하면 연금의 미래가치. 지금 하면 연금 현재가치. 그 다음에 3번과 6번은 사이사이 금액. 그래서 대부분 공식문제 난다면 요 3번과 6번 내는 게 보편적 사실. 문제 나올 때는 1번, 2번, 4번, 5번은 그저 간단하니까. 근데 우리 쪽에서 뭘 많이 보자? 요게 제일 중요해 사실. 요게. 우리 쪽에서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또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 그러니까 결국 저 6가지 안에서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가 의미, 두 번째는 용도, 세 번째는 역수관계. 요것만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무슨 말이죠? 어디에 써먹죠? 뭐랑 관계이죠. 그래서 의미, 용도, 역수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말은 풀립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래놓고 이제 한 문제만 풀고 쉽시다. 1번 보시면은 다음 문제 가장 옳은 것은 매년 1원씩 매년 1원 나왔네요. 그럼 일단 연금입니다. 매년 횟수 나왔죠? 거기 1원은 우리가 아는 그 일이 아니라 상징적 기호입니다. 그래서 매년 S원씩 매년 P원씩 그래도 똑같아요. 그 1원은 좋아하는 숫자 쓰세요. 1억, 100억, 1000억이요. 매년 얼마씩 그 다음에 받게 될 일정액을 R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적립했을 때 N년 후 또 N년 후 나왔네요. 연금 미래가치구만요. 매년 꼬박꼬박 매월 100만원씩 자꾸 올려가지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얼마일까요? 그죠? 연금의 미래가치 맞죠? 다른 거 다 모릅니다. 연금의 그 N년 후 나오는데 현재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눈치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1번 집은 뭐냐면은 요 의미를 정확히 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금 미래가치는 매년 매라는 횟수가 나옵니다. 일정액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계를 구하는 거. 그래서 매년 1원씩 그 다음에 N년 동안 N년 꼭 싸가지고 N년 후에 전체 누적액 합계가 얼마냐. 1번은 연금의 미래가치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은 N년 후에 후 나온 거 보니까 미래가치가 일정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감챙기수네요. 10년 후에 100년 후에 뭐를 하기 위해서 맞죠? 우리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가 10년 뒤에 뭐 하나 빌딩 하나 살린다. 건물 살린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얼마씩 모아야 되겠다. 목표 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N년 후에 1호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후 매 기간마다 적립할 액수 매 기간 또 매 나왔죠? 넣는 금액 적금 불이백으로 하는 것은 감증계수 또는 상환금계수 맞죠? 세 번째 N년 후에 이루는 할인율 나왔어. 할인이란 말은 미래 현재 끌고 오는 게 할인입니다. 할인율 나오면 전부 다 할인 얘기 나오면 현재 가치죠. 대부분 할인이란 말은 미래 현재 끌고 오는 것이 할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N년 후에 1호를 할인율 R로 할인해서 또 현재 금액 또 현재 나왔네요. 현재 금액이 얼마가 따지는 걸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일의 현재 가치죠. 10년 후에 10억을 지금 할인율 몇 퍼센트 할인해서 지금 얼마냐. 20일의 현재 가치. 굳이 하자면 어찌됐든 미래 가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사실 내용 뻔한 내용인데 그걸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원리가 딱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년일 때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일정액을 일시불 한꺼번에 그러니까 N년 동안 일정액을 받는다 연금 얘기 나왔구만요. 그래 연금의 미래인지 현재 모르겠습니다. 끝에 가서 미래가치인데 일시불이니까 한꺼번에 땡겨왔으니까 지금 받으니까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현가계수 미래가치 계수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호는 상환하기 위해서 돈 갚기 위해서 자 돈 갚습니다. 돈 갚기 위해서 저당성 쓴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가치가 미래가치가 여기 현재가치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감증계수는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대부분 요 녀석은 요리 집어넣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감증계수는 미래가치고 그 다음에 저당성수는 현재가치 계수 요거까지만.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냥 기본적인 문제 요럽니다.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4번부터 풀어봅시다. 좀 쉬어갑니다.